저는 오늘 제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내뱉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가족끼리 어떻게 법정까지 가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69살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이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내 곁을 지켜주었고 며느리는 살갑게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머니 따뜻한 미역국 드세요 하며 식탁을 차려주는 그 손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자주 생각했죠. 이 아이는 나한테 복이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부터인가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나는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도 며느님이 대신 인출하셨죠? 은행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번에도요? 내가 되물으니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예, 지난번처럼요. 며느님께서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통장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었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내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대신 열어보며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 그때는 고마워서 그냥 맡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이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며칠 뒤죠? 평소처럼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고맙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번에도 며느님이 인출하셨죠?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새벽녘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입김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거래 내역에 현금 인출 마이너스 1,000만 원. 날짜는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 서명자 김혜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믿었는데 설마 내 돈을 가져갔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길로 은행 앱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사라진 돈은 한두 번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잠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내 안의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믿은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그런 짓을 한 걸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맞춰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의심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혜진이가 내 통장 건드린 거 알아? 아들은 커피잔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 며느리가 내 돈을 인출했다더라. 에이, 엄마. 혜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이라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눈 멀었니? 서명까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혜진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내 아들까지 저 여자 편이구나.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다. 내 돈 왜 건드렸어? 그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설명? 훔친 걸 무슨 말로 포장하려고?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혜진을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식탁에서 말을 섞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고 그녀는 나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믿음이 사라지면 남는 건 남보다 못한 관계일 뿐.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혜진의 눈빛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의 따뜻함 대신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저렇게 보는 걸까? 내가 틀렸다는 듯한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피해 다녔지만 가끔 부엌에서 몰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울면 해결이 되니? 그 말을 내뱉고 돌아서며 내 안에 뭔가가 조금씩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훔친 건 나쁜 거야.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내 장롱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건. 그녀의 손에는 내가 숨겨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훔친 것도 모자라 또 가져가려고.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신뢰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꺼내 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줄 증거였다는 걸. 며느리가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다. 내가 장롱 앞에서 그 애를 몰아붙이고 난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숨이 막히는 그런 공기였다. 식탁엔 늘 어색한 정적이 깔렸다. 나는 텔레비전만 보며 밥을 먹었고 그녀는 소리 없이 식탁을 치웠다. 그 몇 초의 침묵이 그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저 피하시죠?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내가 왜 널 피하겠니? 돈만 안 훔쳤으면 피할 일도 없었겠지. 그녀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그 돈 어머니 병원비였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그때 병원에서 검진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MRI 찍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돈 아깝다고 그냥 나오셨잖아요. 나는 당황했지만 곧 자존심이 앞섰다. 그게 왜 내 돈에서 나가야 해? 내가 시킨 적 없잖아.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가 무섭게 아프실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럼 그때 말을 했어야지. 몰래 한 건 변명할 수 없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뭘 해도 오해하시니까.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침묵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참으로 얄궂다.
착한 척하면서 내 돈 쓰는 그 손이 이제는 피해자인 척 울고 있다. 그날 밤 그녀가 문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저 나가도 될까요? 나가든 말든 내 맘이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와버렸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문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다. 엄마, 혜진이 왜 울면서 나갔어요? 몰라. 자기 잘못 덮으려는 거겠지. 엄마, 혜진이가 한 일은 전부 엄마 때문이에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뭐? 그 MRI 검사, 엄마 몰래 예약 잡은 것도, 수납한 것도 다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몰래 하면 안 되지. 그건 배신이야.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다. 배신이라 엄마,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 어딘가에 깊게 꽂혔다. 하지만 나는 곧 다시 벽을 쳤다. 그럼 앞으로 내가 그 여자하고 잘 살아봐라. 난 상관 안 할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방 안엔 묘한 정적만 가득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내 돈을 건드린 게 먼저 잘못이지. 그렇지?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속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다. 혐오와 후회가 뒤섞여 내 가슴을 태웠다. 그리고 그 불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화염이 되어버렸다. 며느리가 떠난 다음 날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엔 어머니께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병원 영수증과 내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있었다. 손이 떨렸다. MRI 사진 속 내 허리에는 작은 종양이 찍혀 있었다. 초기 발견, 수술 권장. 나는 숨이 막혀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돈 아까워서 안 해. 그래,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그토록 다급하게 만들었던 걸까? 나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꼭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가 뒤섞였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와 말했다. 엄마, 혜진이 집 나갔어요. 뭐? 엄마 말에 너무 상처받았대요. 훔쳤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이 낯설 만큼 커 보였다. 방 안엔 그녀가 남겨둔 앞치마와 조용히 접어둔 행주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며칠 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괜찮습니다. 따님이 아니고 며느리분이 참 잘 챙기셨어요. 나는 의자를 움켜쥐었다. 며느리분이 잘 챙기셨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부숴버렸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그 속에 나는 낯선 얼굴이었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나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다. 나는 도대체 무얼 지키려고 그 아이를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을 켰다. 가족 단톡방엔 내가 올린 글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쳤다.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런 애였어요? 어머님 너무했네요. 내 손이 떨렸다. 혜진아 미안하다. 그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듣지 못할 곳으로 가 있었다. 며칠 뒤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난엔 김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내가 선물했던 꽃무늬 앞치마가 들어 있었다. 그 위엔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어머니, 저희 집 주소 몰라도 돼요. 그냥 건강하세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앞치마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천조각 사이로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상처도 미움도 다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먼지들이 빛에 흩날리며 춤추듯 움직였다. 그 모습이 마치 떠난 혜진이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나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고소해야 할 대상은 내 완고함이었다. 사랑을 의심했고 믿음을 무너뜨렸고 가족의 이름을 내 손으로 찢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까지 나를 용서했다. 펜 끝이 종이를 적실 만큼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란 가까워서 더 아픈 사람들이구나.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엄마, 혜진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그 아이가 편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창가엔 다시 햇살이 쏟아지고 내 손엔 그 꽃무늬 앞치마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쳐들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 천의 향기 속에서 그 아이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혜진아.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를 고소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날이었다. 카메라는 창문 너머로 멀어진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싸며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내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남는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워서 더 상처 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가족이었다.